내 눈은 흐릿해졌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탐욕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단다. 제가 이 말을 평생 아껴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의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건 며느리 지영이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복잡한 건 우리한테 맡기시라니까요. 그녀는 웃으면서 정말 다정하게 마치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명순입니다. 올해 68이지요. 30해가 넘는 시간을 교단에서 국어 교사로 살았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암송했고 퇴임 전날까지 학생들의 논술을 첨삭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정훈이를 키워냈지만 저는 늘 꼿꼿한 성품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커다란 화면 앞에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온통 영어와 낯선 그림들 뿐이었지요. 뒷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니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복잡한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말은 늘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머뭇거릴 때면 한숨을 푹 내쉬며 저를 밀쳐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는데 정작 스승이었던 저는 기계 한 대 앞에 무릎 꿇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더 교묘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손을 꼭 잡으며 보안이 위험하다는 핑계를 댔지요. 엄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우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보안카드는 지영이한테 맡기세요. 엄마가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서 전 재산 날리면 어쩔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설마 나쁜 마음을 먹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제 경제권과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이었던 스마트폰의 주도권은 자식들에게 넘어갔지요.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잘 불려놓을 테니까 엄마는 그냥 우리 믿고 마음 편히 계세요. 용돈 필요하시면 지영이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돈을 쓰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에게 과자 하나 사주려 해도 허락을 구해야 했고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물으면 아들은 버럭 화를 냈어요. 한때 문학을 가르치고 세상을 논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의 잔고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까막눈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대놓고 쇼핑몰 앱을 뒤적이며 화려한 옷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나 눅눅한 과자를 내밀었지요. 어머니, 글자도 침침해서 안 보이시는 분이 뭘 보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다 엄한 거 눌러서 사고 치면 저희만 힘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게요. 복지관에서 나눠준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저는 그걸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는지요. 복지관 지하 강의실에서 저는 낡은 안경 너머로 새로운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밀고 금융 앱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조금씩 저만의 성을 쌓아 올렸지요. 그들은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주는 밥이나 먹고 용돈이나 기다리는 무기력한 노인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제가 가르쳤던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제 가방 깊숙이 숨겨진 태블릿 PC가 켜지는 순간 우리 가족의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복지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방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명품 쇼핑백 더미를 본 것이지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제가 아무리 세상 물정이 어둡다 해도 이 이름들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정훈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제 방에서요. 뒤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청소를 하다가 그만, 지영아, 이건 언제 산 거니? 어머니, 이건 짝퉁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거라 하나 샀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검색 기능으로 확인해 보니 그 가방 하나가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아, 엄마 통장 잔액 좀 확인해다오. 엄마,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사드린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더 물으려 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는 날이 갈수록 고급 화장품으로 채워졌어요. 백화점 쇼핑백이 현관에 쌓였고,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제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까우니까 빨리 드세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전직 은행원 출신 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 사본이라도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지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통장을 멋대로 쓰는 일이 많다고, 심지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디지털 수업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특강, 금융사기 예방 교육까지 모두 신청했어요. IT 업체 사장 출신이셨던 이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이 깔려 있으면 누군가 멀리서도 제 폰을 볼 수 있다고, 혹시 며느리가 제 폰에 뭔가를 깔아놨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다니요. 저는 몰래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제 명의로 된 계좌를 조회해 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었지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체 내역을 보니 정훈이 명의의 주식 계좌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건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록을 남기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가르쳤던 정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동기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팀을 만들었지요. 디지털 반격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제 지문으로 폰을 열 때마다 제 태블릿 PC로는 모든 화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설정을 마쳤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복지관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 천하에 똑똑히 알려주겠다고요. 그날 제 태블릿 PC에 며느리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 속에서 지영이는 제 은행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체 금액을 입력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보였어요. 1,500만 원. 받는 사람은 지영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였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또다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만 터지면 이번 샤넬 가방은 내 거야. 며느리의 혼잣말이 태블릿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복지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김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용돈 탈취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에게 전과가 남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제가 돈을 돌려받기만 하면 안 될까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또 당한다고. 이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요. 김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까막눈이야. 돈 빼가도 전혀 몰라? 통장이 본인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친구가 위험하지 않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비웃듯 대답했어요. 뭐가 위험해? 폰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데. 그 양반 복지관 간다고 나가지만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여.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거울 속 창백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디지털 반격팀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신 박 선생님께서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전과자로 만들 순 없어요. 박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머니한테 한 게 뭔지 아냐고. 이건 학대라고요. 학대.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저장했고 쇼핑 내역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시겠다는 박 선생님의 제안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정훈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작은 파티할 거예요. 제가 승진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축하해주세요. 승진.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승진이 제 돈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까막눈이 아니라는 걸,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복지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며느리가 정리해둔 쇼핑 리스트가 보였어요. 다음 달 구매 예정 품목에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승진 파티,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거예요. 사돈 식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끝까지 가보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김 선생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어요. 저는 복지관 동기들과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파티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냈어요. 교사 시절 입던 단정한 회색 정장이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복지관 동기들이 새벽부터 제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김 선생님은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냐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오후가 되자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터링 음식을 나르며 들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과일을 썰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돈 어른들 오시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방에 계셔도 돼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속 태블릿 PC는 이미 거실 TV와 연결을 마친 상태였어요.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아들의 직장 상사, 며느리의 친구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믿고 모든 걸 맡겨주셔서 정은 씨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얘들아, 내가 복지관에서 영상 편집을 배웠단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기록을 함께 보자꾸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처음엔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낯선 숫자들이 대형 TV를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강명순 계좌에서 이지영 계좌로 1,000만 원 이체.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희가 내 눈이 침침해서 숫자를 못 본다기에 내가 특별히 크게 확대해서 준비했단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이체 내역이 떴어요. 이어서 며느리가 명품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총액은 4,000만 원이 넘었지요.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려줄 게 있구나.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까막눈이야. 돈 빼가도 전혀 몰라?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의 직장 상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출구를 향했지요. 아들이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너희가 내 눈을 가린 건 돈만이 아니야. 내가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믿게 만든 죄다. 그게 가장 용서가 안 돼.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옷 몇 벌과 태블릿 PC, 그리고 제 통장뿐이었으니까요. 복지관 동기들이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명순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제가 예약한 실버타운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태블릿 PC를 켜고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은 제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강명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켜고 제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복지관 동기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새 보금자리가 마음에 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렇게 편안한 아침은 처음이라고요.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어르신들이 많다고, 복지관 디지털 교육 수강생이 3배나 늘었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정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보러 제주도 가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보러 오는 건 좋아.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온다면 오지 마라.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잘못한 거 알아?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이틀 후 아들이 실버타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정훈아, 엄마가 제일 서러웠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너희가 엄마를 무시했다는 거야. 까막눈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생각한 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정훈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 엄마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말이야. 그게 진짜 성공이란다. 아들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우리가 썼던 돈 전부는 아니지만 지영이랑 나랑 악착같이 모았어. 앞으로도 계속 갚을게.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도로 아들에게 밀었어요. 이건 내가 가져라. 그 돈으로 내 새 출발을 해.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사는 거란다. 정훈아, 엄마를 까막눈 취급하지 마라. 엄마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배울 게 많단다. 엄마를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해다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니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시니어 디지털 특강 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한다고 답장을 보냈지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명순 68배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